여러분은 원자력 발전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좋은 이미지보다 부정적인 느낌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원자력은 사람들에게 공포로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폭탄이 생각나고 방사능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원전 근처에서 잡은 물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원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방사선이 뾱뾱 나오는 외계인이라더라 하는 부정적인 소문들도 많이 있죠. 이런 소문들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체를 알고 나면 막연했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죠. 저 역시 영상을 준비하면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원자력 발전에 대해 좀 더 이해하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원자력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럼 원자력이란 무엇일까요? 원자력은 원자의 힘을 말합니다. 원자라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원자가 어떻게 큰 힘을 내는 것일까요? 원자는 한때 작은 공 모양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실험을 통해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 후에 원자 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핵을 이루는 입자라는 의미로 핵자라고 부릅니다. 계속해서 작은 단위의 입자들이 발견되다 보니까 양성자나 중성자 안에 또 다른 입자들이 들어있지 않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쿼크라는 입자를 발견하게 되죠. 세 개의 쿼크가 결합해서 양성자나 중성자를 만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세 개의 쿼크는 강력이라는 아주 강한 힘으로 뭉쳐져서 핵자들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 우주에는 4가지 힘이 존재하는데요.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이 지금까지 알아낸 우주의 기본 힘입니다. 이 중에서 중력, 전자기력, 강력은 서로를 뭉치게 할 수 있고 강력, 전자기력, 중력 순으로 힘이 센 편입니다. 지구와 다른 중력이라는 힘으로 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때 결합된 에너지를 결합에너지라고 합니다. 지구와 달을 무한히 멀리 떨어뜨리면 중력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되고 결합이 끊어질 것입니다. 이때 결합이 끊어진 지구와 달의 질량을 재어보면 서로 결합되어 있는 지구와 달보다 무겁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결과인데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질량의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지구와 달에 존재하던 결합에너지 때문입니다. 지구와 달을 멀리 떨어뜨리면 중력에 의해 서로를 묶어주던 결합에너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에너지는 그냥 사라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해서 지구와 달이 조금씩 무거워진 것입니다. E는 mc 제곱이라는 아인슈타인의 공식을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여기서 E는 에너지를 나타내고 m은 질량을 말합니다. 즉, 질량과 에너지가 같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에너지는 질량이 될 수 있고 질량도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C는 빛의 속도인데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이니까 이걸 제곱하면 무척 큰 수가 됩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질량이라도 무척 큰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력은 우주처럼 아주 큰 세계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힘인데요. 하지만 원자 단위의 작은 세계에는 중력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존재합니다. 원자 핵과 전자는 전자기력이라는 힘으로 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전자기력은 중력에 비해 매우 큰 힘인데요. 얼마나 더 클까요? 책상 위에 자석이 있습니다. 이때 다른 자석을 가져가면 서로 달라붙게 되고 자석을 들어 올리면 책상에 있던 자석도 같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 달라붙은 자석이 중력에 의해 떨어질 거라고 생각되진 않죠. 이처럼 전자기력은 중력에 비해 매우 큰 힘입니다. 전자기력을 계산할 때 중력은 무시해도 될 만큼 큰 힘이죠. 원자 핵과 전자를 무한히 멀리 떨어뜨리면 전자기력에 의해 결합되어 있던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합이 끊어진 원자 핵과 전자의 질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전자기력은 중력보다 훨씬 큰 힘이기 때문에 그 차이도 더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작은 세계에는 전자기력보다 더 큰 힘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쿼크들을 결합시키는 강력이라는 힘이 그것입니다. 이 강력은 전자기력에 비해 100배 정도 큰 힘인데요. 쿼크들은 강력으로 서로 뭉쳐져서 양성자나 중성자를 만듭니다. 쿼크가 뭉쳐져서 핵자들을 만들면 힘의 균형을 찾게 되고 더 이상 이 강력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핵자들이 모이게 되면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되고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기 위해 다시 강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 힘으로 핵자들은 서로 달라붙게 되는데요. 핵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의미로 핵력이라고도 합니다. 양성자와 양성자는 같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밀어내려는 힘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핵력은 전자기력보다 훨씬 강한 힘이기 때문에 이를 이겨내고 서로 달라붙게 되죠. 핵력은 아주 짧은 거리에서만 작용하는 힘으로 이 거리에서는 전자기력보다 훨씬 강하게 작용합니다. 양성자들의 반발력을 이겨내고 이렇게까지 가까운 거리로 접근하려면 별의 중심부처럼 극한의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핵자들은 반발력이 작용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충돌하면서 핵력으로 뭉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결합한 핵자들은 강한 힘으로 결합하고 큰 결합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이 핵자들의 결합을 끊고 질량을 재본다면 따로 떨어져 있는 쪽이 더 무겁습니다. 핵자들의 결합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했기 때문이죠. 지구상에는 많은 원소들이 있습니다. 각 원소마다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가 다르고 결합 에너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핵자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결합 에너지를 핵자당 결합 에너지라고 합니다. 핵자당 결합 에너지는 철이 가장 크고 철보다 작거나 철보다 큰 원소일수록 작아집니다. 핵자 하나하나의 결합 에너지가 크다는 말은 그만큼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말로 안정적인 원소라는 의미입니다. 철은 가장 안정적인 원소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철보다 작은 원소들은 서로 융합해서 더 큰 결합 에너지를 얻고 안정되려고 합니다. 반면 철보다 큰 원소들은 분열을 통해 더 큰 결합 에너지를 얻고 안정되려고 하죠. 철보다 작은 수소 같은 원소들은 서로 융합할 때 결합 에너지가 커집니다. 결합 에너지가 커진 만큼 융합을 한 후에 질량은 감소하죠. 반면 철보다 큰 우라늄 같은 원소들은 서로 분열할 때 결합 에너지가 커지고 결합 에너지가 커진 만큼 질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분열된 두 원소는 우라늄보다 가볍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량은 어디로 간 걸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질량이 에너지가 되어서 방출된 것입니다. 질량은 빛의 속도의 제곱으로 곱해져서 에너지로 방출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질량이라도 큰 에너지가 되어서 방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라늄이 분열하면 에너지를 방출하지만 전자기파 형태의 방사선도 나오게 됩니다. 분열한 핵이 방사선을 내보내고 안정되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사람도 그렇지만 세상 만물은 안정되고 싶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 땅 위에 공이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공은 가만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공이 바닥에서 안정되어 있는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합니다. 이 공을 위로 던져보겠습니다. 에너지를 얻은 공은 높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공이 에너지를 얻고 떠있는 상태를 들뜬 상태라고 합니다. 위로 올라간 공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으로 내려오고 싶어 합니다. 바닥에 있는 게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이죠. 원자 핵 주변에 있는 전자도 에너지를 얻게 되면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서 들뜬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이 전자는 에너지가 낮은 단계인 바닥 상태로 내려와서 안정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얻었던 에너지를 전자기파 형태로 방출하면서 바닥 상태로 내려오게 되죠. 원자 단위의 작은 세계에서 방출하는 이런 전자기파를 방사선이라고 합니다. 방사선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을 비롯해 다양한 파장으로 방출됩니다. 그래서 방사선이라고 해도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닌데요. 우라늄이 분열할 때도 여러가지 방사선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에너지가 큰 감마선 같은 방사선은 위험합니다. 우라늄의 원자핵에 중성자를 쏘아주면 원자핵 속으로 들어온 중성자는 원자핵을 들뜬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이 들뜬 상태의 에너지가 원자핵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유동치게 하고 결국 핵력보다 양성자들의 반발력이 커지면서 분열하게 됩니다. 분열 뒤 만들어진 두 원소도 들뜬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파를 방출하고 바닥 상태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나오는 전자기파는 감마선과 같은 고에너지 방사선입니다.
우라늄에는 우라늄 235와 238 등이 있습니다. 235는 양성자 92개에 중성자 143개로 이루어져 있고 238은 양성자는 똑같이 92개에 중성자는 146개로 이루어져 있죠. 이처럼 양성자의 수는 같고 중성자의 수만 다른 원소를 동위 원소라고 하는데 우라늄처럼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중성자의 비율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 핵 분열에 이용하는 것은 우라늄 235입니다. 핵이 분열되면 에너지와 방사선 뿐만 아니라 두세 개의 중성자도 함께 나오는데요. 우라늄처럼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핵 안에 중성자의 비율이 증가하는데 두 개로 쪼개져서 우라늄보다 작은 원소가 되면 상대적으로 중성자의 비율이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분열된 원자 핵은 중성자를 방출하고 안정되려고 합니다. 이때 방출되는 중성자는 다시 다른 우라늄의 핵과 충돌해서 핵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중성자는 다시 다른 우라늄을 분열시키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연쇄 반응에서 많은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우라늄 238은 속도가 아주 빠른 중성자와 충돌할 때 분열될 확률이 커집니다. 분열 과정에서 방출되는 중성자는 우라늄 238을 많이 분열시킬 만큼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라늄 238은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가 힘들죠. 반면 우라늄 235는 속도가 아주 느린 중성자를 흡수할 때 분열될 확률이 커지는데요. 그래서 분열 과정에서 방출되는 중성자의 속도를 떨어뜨린 다음에 우라늄 235에 충돌시켜줍니다. 자연에서 우라늄은 대부분 238 형태로 존재합니다. 235는 전체 우라늄 중에 0.7%밖에 차지하지 않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에는 우라늄 235를 4에서 5% 정도로 농축시킨 다음에 사용합니다. 농축시킨 우라늄을 세라믹으로 만든 작은 용기에 넣어주는데 이것을 펠렛이라고 합니다. 이 펠렛을 여러 개 쌓아서 긴 봉으로 감싸주고 이런 봉들을 많이 연결하면 원자로가 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우라늄의 연쇄 핵분열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렇다면 이 에너지를 어떻게 이용할까요? 원자력 발전의 개념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물의 흐름에 따라 크게 3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원자로가 물을 데워서 증기로 만들어주는 1차 영역, 만들어진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2차 영역, 바닷물이 증기를 식혀 물로 만들어주는 3차 영역입니다. 이 3개의 영역에 흐르는 물은 서로 섞이지 않고 순환하는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핵 연료가 들어있는 원자로 부분입니다. 우라늄이 핵분열을 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물을 뜨겁게 만들어줍니다. 뜨거워진 물은 밖으로 나가지 않고 파이프를 통과하면서 다시 물을 데워줍니다. 여기서 데워진 물은 증기가 되는데요. 이렇게 열 교환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증기 발생기라고 합니다. 증기 발생기는 말 그대로 증기를 발생시키는 장치입니다. 증기 발생기에서 만들어진 증기는 배관을 타고 이동해서 터빈을 돌려줍니다. 터빈이 돌아가면서 발전기를 돌리고 전기가 생산됩니다. 터빈을 돌리고 난 증기는 차가운 바닷물로 식혀서 다시 물로 만들어줍니다. 증기를 식히는 데 사용되는 바닷물 역시 서로 섞이지 않고 열 교환만 이루어집니다. 사용된 바닷물은 다시 바다로 보내고 응축된 물은 증기 발생기로 보내서 재사용합니다. 또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사이에는 물의 압력을 높여주는 가압기라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자력 발전소의 대략적인 구조인데요. 가운데 있는 것은 핵 연료가 들어있는 원자로입니다. 그리고 양 옆에 증기 발생기가 있습니다. 원자로에서 뜨거워진 물은 배관을 타고 증기 발생기로 들어갑니다. 뜨거운 물이 관을 이동하면서 증기 발생기 안에 있는 물을 데워주고 증기로 만들어줍니다. 증기 발생기 안에 있는 U자형 관을 통해 열 교환이 이루어지고 물은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증기 발생기에서 만들어진 증기는 배관을 타고 터빈으로 보내집니다. 증기는 먼저 고압 터빈을 돌려줍니다. 고압 터빈을 돌린 증기는 다시 3개의 저압 터빈을 돌려줍니다. 이렇게 사용된 증기는 차가운 바닷물로 응축해서 물로 만들어줍니다. 이곳을 복수기라고 합니다. 복수기는 물로 복원시켜준다는 의미입니다. 바닷물로 응축된 물은 펌프를 이용해서 다시 증기 발생기로 보내줍니다.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에는 4개의 펌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증기 발생기에서 열을 빼앗긴 물은 펌프를 이용해서 다시 원자로로 보내줍니다. 원자로로 들어간 물은 핵 연료를 통과하면서 다시 뜨거워지고
이 뜨거워진 물이 배관을 타고 증기 발생기로 들어가 열 교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핵연료에 닿은 물은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 안에서만 계속 순환하게 됩니다. 증기를 발생시키는 데 사용하는 물도 증기 발생기와 터빈을 돌리는 과정에만 이용됩니다. 뒤쪽에 물의 압력을 높여주는 가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자로에서 데워진 물은 약 320도까지 올라가는데 이렇게 고온에서도 물은 끓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대기압 상태에서 물은 100도에서 끓게 됩니다. 하지만 기압에 따라 끓는 점은 변하는데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지고 물의 끓는 점도 낮아집니다. 반대로 기압이 높아지면 물의 끓는 점도 올라가게 되죠. 가압기는 물의 압력을 대기압의 150배 정도로 높여서 320도의 고온에서도 물이 끓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최신 발전 형태인 APR-1400을 통해 원자력 발전의 구조와 작동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자로 건물 내부에는 가운데 원자로가 있고 4개의 펌프와 2개의 증기 발생기 그리고 1개의 가압기가 있습니다. 물은 원자로 안에 있는 연료봉 사이를 통과하면서 점점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진 물은 배관을 타고 증기 발생기로 이동합니다. 증기 발생기의 U자형 배관을 타고 흐르면서 배관 밖에 있는 물을 데워줍니다. 배관 밖에서 열을 얻고 뜨거워진 물은 증기가 되고 이 증기는 배관을 타고 이동합니다. 증기는 먼저 고압 터빈을 돌려줍니다. 고압 터빈을 돌려준 증기는 에너지를 잃고 온도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습분 분리 제열기라는 장비로 다시 온도를 높여준 다음 저압 터빈을 돌려줍니다. 저압 터빈을 돌려준 증기는 바닷물로 식혀서 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응축된 물은 펌프를 이용해서 다시 증기 발생기로 보내줍니다.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의 기본 원리와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발전소의 구조나 장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발전소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미래에는 어떤 형태의 발전 방식을 사용하게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